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절대 피곤하지 않고 매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축구 보셨습니까? 아마 저처럼 밤잠 못 자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피파가 주관하는 세계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간 건 이번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20세 이하 우리 청소년 축구팀이 정말로 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내친김에 이번에 우승을 하자라는 말씀도 앞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우승이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못해도 2등은 지금 확보됐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4강전 경기 장면과 또 그 장면에 얽힌 비하인드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의 U20 대표팀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정말이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4강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이제 내친김의 결승, 우승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장면과 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응답을 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정당 해산 청원은 총선을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들의 심정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 수석은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른바 청와대 참모가 총선 심판론을 제기한 셈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즉각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괴멸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냐,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안 그래도 꼬인 정국이 더 꼬이게 됐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의워킹그룹이 북한이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장소 323곳을 확인해서 공개했습니다. 바로 지도에 나오는 이곳입니다. 함경북도 200곳, 양강도 67곳, 평암남도 20곳, 그리고 수도 평양에서조차 4곳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7살 아이까지 공개 처형을 하는 모습을 제일 앞줄에서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라는 증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잔인하게 주민들을 처형하고 7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는지가 다시 한번 이번 인권단체의 발표로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북한과의 대화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재혼 생활을 꿈꿨던 고유정에게 이 전 남편이 방해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공범 없이 계획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경찰이 밝혔습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범행을 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CCTV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이후에 철물점에 들려서 무언가를 사고 있는 모습인데 이 CCTV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보겠지만 범행 이후에 고유정이 CCTV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하지만 고유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계속해서 밝게 웃는 대목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사고 13일 만에 유람선이 인양됐습니다. 떠오른 단유부 참사. 안타깝게도 실종자 중 4명은 아직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3명이 객실 입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 중에는 6살 어린아이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도 수습이 됐습니다. 이 헝가리인 선장, 조타실에서 실종된 한국인 실종자 그리고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합풀에서도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유서 공개가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희호 여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반도를 걱정했고 국민들을 걱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을 베풀어줘서 감사하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기를. 장례는 5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천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반갑게 재회하기를, 그리고 편안히 쉬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때는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어느덧 81세가 됐는데요. 이번에 또 좀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명색이 한때는 대도였는데 어쩌다 좀도둑으로 전락하게 된 건지, 이번에는 또 뭘 훔치려다 걸린 건지 잠시 후 오늘의 합풀에서 대도의 운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미남 변호사, 손소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제 축구 보느라 미남이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현역 매치로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할 말은 한다, 조홍천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한 분도 모셨습니다. 말 그대로 젊은 피, 요즘 시사평론계의 상당히 젊은 피죠. 장혜차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3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국 남자 축구가 정말이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새 역사.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로 평가.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정한 문자. 고유정이 다정한 문자를 전 남편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뉴스만 할 수 있으면 정말이지 좋을 것 같아요. 정당 해산 청원에 이 청와대가 총선을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기정 수석까지도 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해야 될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청원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정당을 해산하라는 이 청원이 높은 것은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국민의 뜻이다. 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준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네. 이게 또 민감한 총선을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 총선 심판론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이런 전례가 있었나 하고 봤는데 없었습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너무나 경박한 발언이고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자꾸 하나하나 때문에 서로 지금 그 협의를 밀고 땡기고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청와대 정무석이 나서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 빨리 열어라, 국회에서 논의하라 그러는데 서로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그 의견이 서로 달라갖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무석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나 총선이 내년 4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해버리면은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청와대를 또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청와대 전체의 기류가 좀 한국당은 괴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 한국당에 대해서 독재의 후예라는 그런 말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는 황교안 당대표하고 악수도 그냥 안 하시고 넘어가시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당 의원들한테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도둑놈. 썼어요. 제가 보기에 친문 핵심들과 청와대의 이런 그 한국당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 못하겠다는 이런 분위기, 괴멸해야 될 대상, 적폐, 이런 식이 돼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예. 협치는 정말 없어지고 말고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려 하는 것들이 요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지금 수십만 건의 청원이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정치적인 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몇 개 골라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 이런 것들 국민들이 오는 눈으로 봐주지 않으실 거고요. 과거에 지금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거 해가지고 지지층 결집해갖고 이익된이 아닙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정무석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다. 여당한테 오히려 아픈 화살이 돼서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장평론가님, 굳이 청와대에서 민감한 이슈예요. 한국당 해산 청구가 183만 명, 그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 원 넘어섰긴 했지만 청와대가 정당의 해산 요구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선에서 정무수석이 전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례적인데 총선을 통해 국민 심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저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배신의 정치 선고로 심판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게 옳고 그르냐 정치적 논쟁 떠나가지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 당시는 이제 뭐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지금 강기정 수석의 이러한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우리 조국 수석께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청와대 찾아가서 묻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강기정 정무수석이 저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많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덧붙이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족을 많이 붙인 게 문제였다. 예. 추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추경 심사 안 하고 있는 것 한국당 잘못이다, 한국당 탓이다, 이른바 추경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정당 해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될 것을 국회가 4월에도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안 했고 추경 같은 경우도 심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사안, 국회 정상화 국면을 여기에 섞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야당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정상화까지 나아가고 있는 국회 복귀의 협상에
오히려 정무수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 20만이 넘은 청원 중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지 않은 청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데 사실은 온 국민이 관심을 보였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했던 버닝썬의 VIP에 있었던 6인에 대한 수사 촉구 20만이 넘어섰는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안 했고 진주 방화살인 및 범죄자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청원도 20만이 넘었는데 역시 청와대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어느새 20만이 넘어섰는데 답변을 당연히 안 한 상황인데 손소 변호사님 답변을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정당 해상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조금은 궁금하다는 거죠. 우선 조금 전에 살펴본 아직 답변하지 않은 그런 청원들은 20만 명을 간 넘었어요. 그리고 또 20만 명을 일단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별개로 이번 강기정 수석의 이야기는 답변을 한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심기가 또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을 또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서로 협의를 하고 또한 서로 자존심을 약간 굽힐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해당 분야의 최고 능력이 있고 전문가라고 이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 예. 왜냐하면 과연 그 자유한국당 해산 183만, 우리 민주당 해산 33만, 뭐 이렇게 청원에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당들을 해산하라고, 해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청원을 했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서로 자기 지지 정당에 맞서는 상대 정당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정치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다른 쪽도 그 세결집, 예. 세대결 뭐 그런 것의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그 과열된 그 소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꼭 답변을 했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저 이양수 의원께서는 야당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 심판론 아니냐. 국회 심판론이다. 예. 민주당도 33만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회가 꼼짝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웃풋이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이 급할 것이다. 총선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달라. 근데 국회가 이 상황인 거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 청와대는 방관자적으로 제3자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인가 입장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석 구조상으로는 협치를 이루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협치를 하려면요. 야당 혼자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당 혼자 안 됩니다. 또 청와대가 거기에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야, 정,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마치 떨어진 것처럼 방관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야당을 설득하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협치해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일 잘한다. 그런 얘기 듣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어떨까. 또 한 가지 더 정무수석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쿠 접촉을 하면서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더 공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물밑에서 저렇게 지금 선수로 나서셔가지고 그 역할에 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할 말은 한다. 또 조홍천 의원의 소신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뒤 제주경찰서에서 고유정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국민들 앞에 고유정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서 그림 혹시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제주경찰서의 현장을 먼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유정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많은 경찰관들과 또 제주도민들까지 그리고 취재진들까지 현재 제주경찰서 앞에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고유정이 제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재 제주경찰서 앞에 나가 있고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일단락 지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고유정이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고유정과 관련해서 또 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죄 프로파일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취재수첩 Y보다 한 템포 좀 먼저 모셨습니다. 배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평론가와 함께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로 소름 돋는 고유정의 범행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새롭게 드러난 전모도 함께 보시죠. 보시면요. 면접 교섭이 결정된 다음 날.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이제 신청하고 그게 결정된 다음 날에 고유정이 이런 걸 검색했다는 거예요. 범죄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남편을 죽이기로 고유정이 결심을 하고 계획에 시작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지난달 17일 수면 유도제를 구입하고 지난달 22일 제주마트에서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구매합니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과 테마파크에서 시간 보낸 후 펜션에 입실한 고유정. 반수면 상태의 전 남편을 3차례 이상 공격을 했다. 그래서 살해를 했다라는 전모가 어제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들이 옆방에서 안 자고 게임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들이 깨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면제를 남편에게 먹이고 3회 이상 공격해서 살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소름 돋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 정말이지 치밀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했습니다. 27일 펜션을 퇴실했고 병원에 찾아서 본인이 범죄 중에 다친 손을 치료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휴대전화로 가짜 문자까지 조작을 하게 되죠. 지난달 28일 범행 후 남은 물품을 환불하는 고유정. 그리고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유기하고요. 지난달 29일에서 31일 방진복, 사다리,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김포 아파트에서 2차 시신 훼손을 한 것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시신 훼손이 최소 2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2차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게 이르릅니다. 6월 1일 고유정은 긴급 체포됐고 그리고 오늘 잠시 후 고유정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지금 잔인한 전모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났고 특히 시신을 2차례 이상 훼손했다라는 점도 잔혹하고 아들이 깨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그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를 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 15년 넘게 일을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아주 잔혹한데 이런 건 보질 못하셨다. 잔혹한데 그만큼 체계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치밀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3회 정도의 계획성이 보이고 또 계획의 중첩성까지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소한 보름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생각은 그 이전부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렇게 빠르게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가장 걱정되는 건 손수호 변호사님. 아들이 옆에서 어린 아들이 아빠와 놀이공원에서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좀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그 아들이 뭔가 어떤 그 범행에 대한 낌새를 알아채진 않았을까? 말 못한 사정이 있진 않았을까?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에요. 잔인합니다. 네, 처음에 고유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거 자체도 충격적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진술을 또 한번 죽은 그때 번복을 한 겁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모든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참 참혹한 일입니다만 공격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격은 없었지만 방어 행위는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화분이 깨져 있고 어느 정도의 몸싸움과 소란은 있었다는 거거든요. 남편이 어느 정도 그 반수면 상태에서 방어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도 났을 것이고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부모 간에 어떤 아빠와 엄마 간의 이런 행위를 낌새라도 눈치챌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상상을 한다면 이 아이가 받았을 엄청난 충격, 그리고 또 앞으로 살면서 이 사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엄청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새로운 CCTV가 또 공개가 됐는데 범행 이후에 이 고유정이 철물점에 들려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CCTV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유정이 거기서도 환하게 웃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철물점에 들른 고유정, 범행 때 다친 듯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작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고유정이 철물점에 들려서 철물점 주인에게 방진복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철물점 주변을 서성이면서 뭔가를 좀 둘러보고 있는 장면인데 주인이 방진복 비슷한 걸 지금 갖고 오죠. 꼼꼼히 살펴보는 이 방진복도 범행 이후에 어떤 사건 현장을 수습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쓰인 범행 도구입니다. 범행 도구, 그러니까 전 남편을 죽인 후 시신을 훼손을 결정하면서 방진복을 구입하는 자리에서 고유정이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이 지금 보시죠. 다시 한번 환하게 웃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이후에 남은 세정제 등을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환하게 웃었고 지금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필요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소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프로파일러님,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 심리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걸 이제 사이드 베이블 이펙트라고 해서 행동 분석에서는 자신의 그 업무죠. 태스크를 완수한 다음에 다음 행동 중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오버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는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형태의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오버된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본인이 계획한 범죄를 완수한 이후에 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뿌듯함, 그리고 내가 범죄를 발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반작용적인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 오버된 것이다. 완수했다고 하는 자신감도. 저희가 락스 등을 환불할 때도 환하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웃음을 연기했다라는. 저건 연기가 아니죠. 연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포인트까지 정립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움이 없으면 연결될 수가 없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심리적 상태, 편안한 상태다. 그렇죠. 지금 고유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지금 저 때도 환하게 웃고, 지금도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앞에 포인트 정립은 범행 전,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 범행 이후에, 포인트 정립 때는 웃지는 않았는데, 범행 이후에 뭔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 야, 이게 지금 저희를 보통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이 지금 고유정이 입을 꾹 닫고 있기 때문에 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주 클리어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다만 경찰이 추정을 한 바 있는데 완벽한 결혼 재혼 생활을 꿈꿨던 고유정에게 전 남편이 뭐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이 범죄 동기, 이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공간 영역,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강박 형태로 되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큰 분노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타나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깝지만은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전 남편이죠. 그 이전에도 폭력성이 보였다고 하니까 그 폭력성이 폭발했다.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가정사에서 연결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적인 특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방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재판 때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고,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거에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접근하려고 경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손수현 변호사님, 지금 이 CCTV에서 보면 환하게 웃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유정이 아주 지금 짙게 화장까지 했다라는 장면을 포착한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눈썹 화장도 진하고 화장까지 했다. 근데 지금 저게 방진복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범행과 연관된 그런 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일상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선 뭐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즉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뭔가 허둥대거나 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누군가 인상을 깊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적어본 등이. 그렇다면 나중에 탐문 수사 때 저 봤어요.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줄게요.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성취, 성공 또는 오히려 안심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안심을 하는 과정. 오히려 범행을 내가 해냈다. 그럼 안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고유정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굴과 신원이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굳이 가리지 않지만 지금 고유정이 다시 한번 앞머리로 의도적으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 고유정이 전혀 죄책감이 없고 지금 수감 생활 중에서도 평온하고 샤워까지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자, 지금 유가족들과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고 기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일체 입을 닫고 있는 고유정.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남겨진 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범행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고유정이 범행 이후에 환하게 웃었던 고유정이 지금은 뭔가 얼굴을 의도적으로 머리로 가린 채 지금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종류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진술을 거부한 채 이 경찰의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 프로파일러님, 이 장면 지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기 것은 가장 크게 가리는 거죠. 가장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 가장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얼굴 공개됐을 때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고유정이 왜 내 얼굴을 공개하게 뒀느냐? 예, 분노를 했다. 분노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하고, 전혀 어떤 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 장면을 보면 고유정이 뭔가를 뭐 미안하고 후회하고 속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지금 계산된 행동이고 연기를 일종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의 얼굴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로 의도적으로 지금 가리고 나오는 모습. 자기는 우발적 범죄였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지금 경찰에 하고 있지만 경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네, 지금 피해자 동생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 도중에 이 고유정의 폭력성이 종종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이 피해자의 눈가에 상처를 내서 이 동생이 걱정하기도 했었다. 이런 일화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계획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고유정이 갑자기 이 피해자가 아들과 만나게 되자 다정한 말투를 쓰고 쓰지 않던 이모티콘을 쓰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피해자가 소름이 돋는다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범행을 사전에 결심을 하고 이 피해자를 이 제주 쪽, 본인의 어떤 집이 있는 쪽이 아니라 연고가 전혀 없는 제주 동부로 불러내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다정한 말투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가.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도 결국에는 이 범행을 계획한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 평소와 다른 이 문자가 피해자 동생의 의심을 사서
피해자 동생이 일찍 실종 신고를 하게 된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승자박이 된 그러한 경향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뭐 표백제를 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까지도 다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쪽으로 다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조홍천 의원님 지금 이렇게 경찰이 고유정이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리게 두는 것에 대해서 왜 경찰이 저걸 그냥 내버려 두냐.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면 저렇게 연기를 못하게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내규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는 그 초상권이나 인격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소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는 노출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또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찰 입장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문제 삼고 또 고유정 쪽에도 또 뭐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문제 삼고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뭐 할 경우에는 경찰이 또 좀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준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고유정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장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살해된 남편의 동생, 남동생입니다. 이 남동생이 고유정에 대해서 전 형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이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폭언과 폭행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긁힌 자국도 많고 핸드폰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고 아니 그렇게 당하면서 왜 살았냐 같이 욕이라도 해주든가 한대 때려주든가 같이 하지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를 어떻게 때리니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나는 똑같아지기 싫다 라고 얘기했었죠. 정말 바보같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이게 말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6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남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결혼 생활도 상당히 순탄치가 않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과 욕설을 했다라는 걸 남동생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을 했죠. 이혼의 사유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후에 또 유족들의 이야기,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대로 다 믿기는 좀 어렵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고유정이 혼인 기간 동안에 보였던 그런 행동의 연장선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혼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성격상의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잠재되어 있었고 발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충격에 의해서 발현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다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도대체 고유정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고유정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CCTV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확히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바리맨이 출몰을 했는데 안심이 어플리케이션에 딱 걸려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범죄 영상의 CCTV를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함께 보시죠. 으슥한 은평구의 한 골목이에요. 자, 지금 노란색 여성이 다가오자 빨간색 안에 있던 남성이 지금 바지를 벗습니다. 바지를 벗은 채, 자, 지금 여성에게 바지를 벗은 채 성큼성큼 다가가죠. 그러니까 노란색 원 안에 있는 여성이 지금 2명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피해 여성들이 지금, 주춤주춤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도 이 바바리맨이, 지금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2 순찰차가 출동을 해서 바바리맨을 바로 검거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바바리면 정말로 그냥 벌금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서 다시는 저 바바리를 열지 못하도록 바바리에 본드라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제발 열지 않게 강력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조속한 검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안심이 앱 덕분이라고 합니다. 안심이 앱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거 말고 그 앞에 전말부터 띄워주세요. 그젯밤 0시 16분쯤 은평구 관제센터 긴급신고가 접수됐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바지를 반쯤 내린 채 50대 초반 남성 A씨와 마주친 뒤 안심이 앱에 긴급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관제요원이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자의 출동을 요청해서 10분 만에 검거가 됐는데 그 안심이 앱이라는 게 말이죠.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4만 대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된 앱이라고 합니다.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를 지원하는 앱인데 정말로 유용한 앱이군요. 4월 말 기준 긴급신고가 5,102번이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자주 이용되는 안심 앱이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 방법도 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앱을 깔고 그냥 실행한 뒤에 긴급신고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접수가 되는 아주 편리한 앱이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뭐 이 사건 안심이 앱 얘기하기 전에 아니 이 바바리맨의 어떤 그 범죄 동기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알아달라, 봐달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발달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성기를 내놓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듯이 마치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극 요인은 시각적인 요인인데 보통은 청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런 일을 당하는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그거를 때문에 더 각성돼서 더 흥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청각보다는 시각적인 게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청각적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이 놀라겠지만 저럴 때는 빨리 뭐 긴급 신고를 하거나 아예 그 현장에서 이탈해버리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안심이. 예,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보고서 톡톡 치거나 흔들어가고 빨리 신호되고 그에 따라서 되게끔 하는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님, 이 안심이 앱이 벌써 긴급 신고만 뭐 5,100건이 넘는다. 뭐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 내에서 전 자치구에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방송 직전에 한번 설치해봤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 손쉽고 또 사용 방법 역시 간단하기 때문에 뭐 바바리맨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이제 생겼으니까 손쉽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늦은 밤에 이제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안심이 앱 다운 받으셔서 실행해 놓으면 일단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좀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도 함께 보시죠.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의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시간 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망, 1시간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창원 시내의 한 도로를 운전 중이던 60대 여성이요. 앞차를 들이받고 그냥 톡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어요. 3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 원인을 봤더니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 하출혈, 상당히 좀 무서운 사망 원인이 진단이 된 겁니다. 경찰은요, 아니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A씨의 남편은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는데 이런 진술을 합니다. 사고 1시간 전쯤 옷가게 종업원과 와이프가 실랑이를 했습니다. 경찰이 뭔가 낌새를 눈치챈 거죠. 가게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4시 23분쯤 1시간 전이죠. 옷가게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좀 더 수사를 쪼여가니까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옷가게 종업원 B씨가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A씨를 밀친 장면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여성이 바닥에 머리를 충돌했고 A씨가 남편과 집을 가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럴 경우 자 지금 교통사고가 원인입니까? 아니면 1시간 전 옷가게 점원이 밀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게 원인인 겁니까? 이게 사건을
앞부터 보면은 실제로 이제 땅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냥 골절의 각도라든가 충격 정도랑 교통사고의 앞에 이제 흔히 말해 이 에어백이 터져갖고 하는 형태랑 다릅니다. 이걸 교통사고 팀들이 정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른 데에 부딪혀서 난 경부과 출혈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되고 형사팀에 넘긴 건데요. 예전 같으면 사실 이렇게 못했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팀한테도 이런 흔련을 시킵니다. 그니 뭐 외력에 의한 어떤 다른 요인도 충분히 검토하라는 어떤 매뉴얼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사건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밝혀내게 된 거군요. 예. 손수 변호사님, 네. 범행 옷가게 결국 이제 옷가게 종업원 폭행 치사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네.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내가 밀치고 쓰러지고 나서는 움직였다라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사망의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좀 책임을 규명하게 되는 겁니까? 밀친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밀쳐서 넘어졌다. 이거는 폭행까지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의학적인 그런 거 분석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당시에 어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했느냐. 즉 폭행의 결과,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의 책임까지 묻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것은 약간 이런 측면이 있고요. 폭행 치사죄의 어떤 처벌 여부는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프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결국 13일 만에 허블레아니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하플이고요. 두 번째는 대도 조세영 씨, 세 번째는 김재동 씨,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곳곳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다 깨진 허블레아니호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인항 과정에서 추가로 수습됐던 시신 4구는 한국인 실종자 3명과 헝가리인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 수습 중 선체 입구에서 한눈에 봐도 작디 작은 시신 한 구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왔는데 바로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첫 해외여행길에 올랐던 탑승객 중 가장 어린 6살 소녀의 김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액체 괴물을 사줬다며 즐거워했던 이 어린 소녀의 이 같은 귀환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들에 앞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타시를 지켰던 58살의 헝가리 선장 라블로 씨. 끝까지 선장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라블로 씨에게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침몰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사고 13일 만에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든 실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깝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6살 소녀, 아주 작은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왔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실종자 한 분이 발견될 때마다 검은 이제 비닐을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들것을 싣고 나오는데 들것이 아니고 한 구조대원의 가슴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반도 좀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몸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에 아주 그 슬픔이 밀려오는 듯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미성년자로서는 우리 6살짜리 우리 한 명인데 6살 소녀 한 명인데 정말 가슴 저미는 그런 영상이었고 이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6살짜리 소녀 이렇게 일가족이 이렇게 참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남아있는 남편은 도대체 앞으로 저 아이와 그 가족들을 아이와 아내, 부모님 가족들을 어떻게 참 보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고요. 참으로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애도를 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2명의 선장이 이 사건에서 있어요. 우리의 유람선을 들이받은 그 선장, 그리고 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했던 그 선장,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허블레아니호의 라블로 선장은 침몰하는 끝 순간까지 지금 조타시를 지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든 이 침몰을 막아보고자 배의 항로를 좀 틀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자 계속 조타실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고요. 당초 조타실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마지막 모습, 시신이 수습될 때 수습 대원들이 또 거수경례하는 모습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참 존경받을 모습이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마저도 헝가리 경찰이 포착을 했지만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보시면요. 인양된 이 허블레hen니호 같은 경우는 선체의 후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면 바이킹 시기노 같은 경우는 사고 흔적을 페인트로 덧칠을 하고요. 지금 상업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잖아요.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일으킨 예. 배인데 압류가 돼서 조사를 받기는커녕 다시 그 루트대로 헝가리까지 와서 또 이 상업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 두 배의 대비도 가슴이 아프고 두 선장의 모습의 대비도 참 한편으로는 한 선장, 헝가리 선장은 우리의 존경심을 들게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인 이 바이킹 시기노 선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시신도 조속히 빨리 수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7, 80년대 대단했죠. 그 드라이버 하나, 달랑 하나 들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부잣집만 털었어요. 수십 캐럿짜리 보석권, 거액의 현찰을 훔치는 등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서 이른바 별명까지 붙었어요. 대도, 큰 도둑. 도둑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도둑이지 그냥. 조세요. 그야말로 손 큰 도둑이었던 그가 좀도둑이 돼 구속이 됐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복역 후 출소해 사설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가정도 꾸리며 새 삶을 살기도 했던 조세영. 하지만 왕년의 대도가 손이 근질근질했던 걸까요? 2001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지난해에 출소했는데 출소 1년 만에 또 구속이 됐어요. 이번엔 뭘 훔쳤냐? 가정집에 들어가서 저금통을 훔친 절도예요. 훔친 저금통에는 근데 6만 원도 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도망가다 도주 중에 또 떨어뜨렸대요. 야, 여든의 나이에 16번째로 구속된 조세영.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서초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서 명품 시계를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말 들어보시죠. 정말 아마추어도 크지 않은 짓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럼 돈을 급급하다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이제 대도 조세형도 옛날 그 대도가 아니에요. 명품 시계도 못 훔치고 지금 저금통 훔치다가 떨어뜨리고 걸리고 붙잡고. 결국 범죄자를 미화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정확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대도 큰 대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큰 액수를 훔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당시에 그런 고관 대작, 이런 그 고위층 집을 주로 이제 털었기 때문에 이제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또한 당시에 왠지 이 조세영이 잡히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왜냐하면 있었어요. 의적의 어떤 그 행세를 하면서 예.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제 조성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행동 수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훔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원칙으로 삼았다. 인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좀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는 범죄의 습벽이 있구나, 습관이 있구나, 아니면 어찌 보면 일종의 질병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한때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81죠, 조세영 씨가. 근데 그동안에 계속 수감시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모은 돈도 없을 것이고, 아마 기초연금 가지고는 살기가 힘들 거니까 이제는 거의 생계형 절도를 하는 거 아니냐. 전락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대도, 무슨 홍길동, 임꺽정, 의인화한 게 주로 7, 80년대 우리 조세영 씨의 전성기 때 이분이 주로 이제 장충동이라든가 그 부촌들이 밀집한 쪽에 그 고관대작들,
혹은 정치인들 뭐 이런 데를 주로 털었죠. 그중에 가장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5.7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5.75캐럿, 대단한 거죠. 엄청 뭐 큰 크기는 거죠. 모르겠는데 물방울 다이아라는 게 그때 방점이 찍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방울? 예. 아주 정교하게 커팅이 돼가지고 그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굉장히 그 시중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다이아다. 근데 그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고 예. 국회의원을 하던 신모 씨의 집에서 갖고 나온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야.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군사 독재 시절이고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예. 또 쉽게 얘기해서 뇌물 찔러주면은 되고 안 찔러주면 안 되고 뭐 이렇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이다. 예. 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 씨가 그 돈 많은 놈들 골려주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게다가 이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한다. 뭐 이런 좀 언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의로운 도적은 없다. 없다. 역시 도적은 도적이다. 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죠. 정말 큰 도둑들이 아마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다, 그런 사람들을 혼내준다 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이 조세영 씨에 대해서 대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대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그때 이제 대도라 그래서 이제 징역을 15년형을 살지 않습니까? 예. 살고 나와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제가 보기엔 습관성이고 몸에 배고 도둑질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 보면 2001년도에는 일본 도쿄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요. 예. 2005년에는 마포. 그리고 2010년에는 또 작물알선, 2013년 강남, 2015년 용산, 2019년은 이번에 저금통까지. 제가 보기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도둑질에 중독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둑질을 아무리 나쁜 사람을 훔쳐도 절대 칭찬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 언론들도 대도, 범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90분에 1,550만 원의 고액 강연 논란을 빚어 강의를 취소했던 김재동 씨가 2년 전에 그 이상의 돈을 받고 고액 강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대덕구에 이어서 그때는 논산시였어요. 2017년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을 해서 1,620만 원을 김재동 씨가 받은 것. 논산시 관계자는 당초 기획사에서 1,8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10% 할인 받아서 1,620만 원에 계약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게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강연료 역시 논산시 예산에서 지출됐다는 것. 그동안 논산시의 강연료는 그 누가 와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 4,500만 원 중 무려 1,600만 원을 김재동 씨 한 사람에게 지출을 해서 굳이 이랬어야 했느냐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동의 고액 강연료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청에 이은 시청, 바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었다는 것. 행사를 주관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들이 유명 강연 등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사실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장평론가님, 지금 다른 방송국이나 다른 기업이나 상업시설에서 2천을 받든 1억을 받든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지난번 대덕구에 이어서 이번에 논산시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곳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의 10배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는 게 지금 논란인 거죠. 사실 민간단체에서 수천만 원을 써서 초청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금을 썼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이면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 같고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논산시 행사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4,500만 원이면 이 김재동 씨 한 명 부르는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쓴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주권자로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논산시장 해명을 들어보게 된다면 이 수도권 같은 대도시보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유명인 강연 보여주는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 강연 초청했던 연사들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그런 연사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유명인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 행사를 온전히 즐기기 힘들다. 예. 주민을 정말 위한다면 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없는 유명인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식의 어떤 공정한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행일치입니다. 대중들이 왜 이 김재동 씨에 대해서만 유독 고액 강연의 불편함을 드러내는가? 평소에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김재동 씨 같은 경우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강사의 강연료와 유명한 강사의 이 김재동 씨의 강연료도 똑같은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의 한 말을 그대로 지금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행일치의 측면에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특히 김재동 씨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동 씨가 지금은 1인 기획사 소속인 걸로 알지만 그 이전에 오래 몸담았던 소속사, 그 소속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됐습니다. 예. 김영준 원장. 그리고 이 소속사의 소속 멤버였던 탁현민 씨,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예. 왕행정관으로 불렸었고, 또 다른 주요 멤버였던 김재동 씨는 지금 고액 강연이나 공영방송에서 고액 출연료를 받으면서 진행자 되고 있다는 논란 받고 있잖아요. 네. 특정 소속사가 마치 문학의 어떤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듯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재동 한 사람을 잡아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요,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은 의문 제기하는 부분, 저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산 씨의 강연이 2년 전이었으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네요, 이영수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김재동 씨가 여러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온전히 연예 활동을 통해서만 본인의 몸값을 올렸다면 그거 뭐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그 본인의 몸값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액 출연료 논란들이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특히 KBS 지금 오늘은 김재동 거기에서는 지금 7억 원이라고 하는 예.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고액 연봉을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1년에 7억이요. 저는 그 김재동 씨한테 7억 원을 주는 KBS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KBS가 뭐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시청력 얻어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분한테 이게 7억 원씩 주면서 하는 KBS도 문제인데, 김재동 씨는 KBS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 다른 그 이런 뭐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본인이 평소 얘기하고 다니던 그런 그 가치관과 언행이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출연료나 강연료나 이런 데는 욕심을 드러내고, 말은 부처님 말씀 같은 성경 말씀 같이 그런 옳은 말씀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좀 좌파들이 언행일치가 잘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화살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좀 더 행동 거지에 조심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이번엔 네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경매로 팔린 뒤 행방이 묘연했던 4억 5천만 달러의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 이 대체 어디로 갔냐 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호화 요트에 보관돼 있다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빈치가 500년 전 유화로 그린 예수의 초상이자 모나리자의 어떤 기독교적인 버전으로 알려진 이 작품 명작이죠. 지난 2017년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5,300여억 원에 낙찰돼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경매 수수료만 우리 돈 554억 원에 달해서 이 작품의 낙찰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손은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밖에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왕가에서 예수님 초상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구매한 거는 여전히 좀 의아한 상황이에요. 살바토르 문디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요트 세레네는 최근 이집트 시나이반도 인근 홍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유명 서커트단에서 이색적인 동물 서커스를 선보여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서커스길래? 1976년 베를린을 거점으로 공연을 시작한 서커스 론칼리. 오랜 역사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커스단인데요. 동물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동물 크기와 비슷하게 만든 홀로그램 동물 서커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서커스 무대에서도 보지 못했던 빛으로만 만들어진 동물들이 서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것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연출을 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코끼리가 코를 흔드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 물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서 재롱을 부리고 마치 서커스와 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로 여기에 든 돈이요. 우리 돈으로 6억 6,7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이런 홀로그램 무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 고통받는 동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서커스단의 취지에 전 세계 누리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홀로그램 서커스를 시작으로 좀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확산돼서 우리 동물들도 사실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의 일부인데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훈련받다가 얼마나 학대받습니까? 그런 일이 좀 없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기해요. 코끼리가 뒷다리를 드는데 저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실제 동물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